봉기, 말뚝처럼 횃불처럼 우뚝 서다. 동학을 좋아한다. 전봉주는 언제 동학에 입도했을까?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농민전쟁 전 과정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해 전봉주는 자신의 입으로 말한 바 있다.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너는 평소에 어떠한 학문을 했는가? 공맹의 학문을 했다. 동학에는 언제부터 관계했는가? 3년 전부터 관계했다. 전봉주는 당시 여느 선비들처럼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담은 논어 같은 책을 배우고 읽었는데 뒤늦게야 동학에 입도했음을 밝히고 있다. 전봉준이 신문을 받을 때가 1895년 2월이었으니 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892년이 된다. 그가 고부 언저리에 살 무렵이었다. 또 김치도라는 사람이 동학의 여러 책을 보여주었는데 그 속에 보국안민과 경천수심 등의 구절을 보고 감동해 동학에 입도했다고 말하면서 간악한 벼슬아치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공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때문이다 라고 했다. 동학을 신비적 신앙심으로 받던 게 아니라 보국종교 또는 사회종교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전봉주는 자신의 의지를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게 밝혔다. 이를 간단하게 다시 풀면 동학의 가르침을 좋아하되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관계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동학을 몹시 좋아한다고도 말했다. 좋아하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는 동학을 종교로서 보다 변혁을 이룩할 하나의 수단으로 본 것이다. 억지 말이 아니다. 평생의 동지를 만나다. 이 대목에서 동학의 가르침을 좀 더 설명하면 동학은 인간 평등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으로 내세웠다. 다시 말해 양반과 상민의 구분을 없애고 적자와 서자의 차별을 타파하고 노비나 백정 같은 천민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교지를 내걸었다. 또 여성을 학대하지 말고 어린이도 공경해야 한다고도 했다. 2세 교조인 최시형은 스승 최재우의 가르침을 받들어 포덕의 자리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늘 이를 강조해 부연 설명을 했다. 그리하여 차별받거나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동학교도가 되었다. 엄격한 신분 질서를 통치의 골간으로 삼은 왕조 체제를 바치는 지배 세력은 최재우와 동학을 사문난적으로 몰았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같은 초기 동학의 가르침이 인간 평등의 근원을 밝힌 요의라면 봉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시한 널리 창생을 구제해야 한다.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현실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실천 의지였으며 폭도를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는 현실 저항 의지를 담고 있었다. 앞의 것은 인간 존중 사상이요 뒤의 것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다. 호남에서 동학의 전파는 경상도나 충청도보다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최시형은 강원도와 충청도 내륙 지방에서 지하 포덕을 하다가 차츰 충청도 서쪽 지방과 호남으로 진출했다. 1890년대 초기였다. 호남의 인사들은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최시형의 거처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동학에 입도했다. 1880년대 말부터 호남의 동학교도들이 교주 최시형에게 직접 현지로 와서 동학을 포덕해달라고 요청했다. 1891년 들어 최시형은 공주를 거쳐 부안, 고부, 태인 등지를 돌아다녔다. 이해 6월 태인의 지금실과 금구의 원평, 전주 등지를 다녔는데 이때 김계남과 김덕명이 여름옷을 지어 올렸다고 한다. 이 무렵 손화중도 입도한 것으로 보인다.
최시형이 호남으로 와서 포덕식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일일이 입도식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큰 마당에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세워놓고서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절을 하는 의식으로 입도식을 치렀다고 한다. 1890년대 들어서는 호남에서 동학의 전파력이 대단히 높아 섭에 불길을 당긴 듯 세차게 번졌다. 동학 입도식이 치러지는 곳은 장터처럼 소란스러웠다고 한다. 손화중은 동학에 입도한 뒤 고향 정읍을 떠나 무장으로 와서 접소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동학을 전파했다. 그래서 손화중 포에 동학 세력이 가장 많았다 한다. 이 무렵 김덕명과 김계남은 최시형을 모시고 다녔으며 다른 동료들을 동학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손화중과 김계남과 전봉주는 평생의 친구요 동지였다. 변혁을 위한 도구로서의 동학. 전봉주는 동학을 종교로 신봉했다기보다 작은 지역의 접주 노릇을 하면서 동학 조직을 봉기에 이용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청소년 시절이나 장년 시절에도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하면 개혁할지 고민했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동학 조직을 이용해 변혁운동에 나섰던 것이다. 어느 때인가는 북쪽에 있으면서 동학의 지도자가 된 서인주의 황하일과 교분을 텄다고 한다. 황하일은 서인주의 부하로 충청도에 거주했는데 현실 대처에 있어서는 최시형과 달리 적극 참여파였다. 1892년 공주와 삼리에서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1893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교조 신원을 위한 상소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서인주, 황하일 등은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대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경파였다. 다시 말해 온건한 의사 전달이나 설득만으로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할 수가 없으니 병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전봉주는 이들과도 손을 잡고 동지관계를 맺었다. 최시형 중심의 온건파를 북접, 서장옥 중심의 강경파를 남접이라 불렀는데 전봉주는 물론 남접에 속했고 나중에는 남접의 최고 지도자로 꼽혔다. 1892년 무렵에는 고부 접주로 임명되었다. 남접 지도자로서는 가장 늦게 동학에 들었던 것이다. 전봉준이 동학 조직을 이용해 평등 세상을 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운동의 전위 조직으로 삼으려 한 사실은 선무사로 내려온 어윤중이나 일본인들이 진동학당과 위동학당으로 구분한 것에도 드러난다. 조용히 관망하는 자들을 진짜 동학무리, 봉기를 서두르는 자들을 가짜 동학무리로 분석한 것이다. 훗날 재판관이 전봉준에게 고부로 이사한 연유를 묻자 동학 포교를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러니까 고부 접주로서 동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다. 전봉준이 행동으로 나선 기록은 1892년 11월 동학 교도들이 최재우의 신원을 요구하며 일어난 삼례 집회 때부터 나타난다. 교도들의 탄압을 중지하라는 소장을 낼 때 이를 들고 갈 사람이 없었다. 목숨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일이었다. 이때 전봉준이 선뜻 나선 것이다. 그는 전라감사에게 항의의 글을 내기도 하고 창의문을 직접 써서 돌리기도 했다. 또 동학교단에서 최시형의 허락을 받아 광화문 복합상소를 올릴 직전에 다시 삼례에서 집회를 열고 전라감사에게 글을 보냈다. 이때도 전봉준이 활동을 전개했다. 이 글의 앞부분에는 충효를 말하고 뒷부분에는 대의를 밝혔다. 끝부분의 한 대목을 보자. 오늘날 외적과 양적이 나라 한가운데로 들어와 큰 혼란이 아주 심각하다. 실로 오늘날 나라의 수도를 보건대 마침내 오랑캐의 소굴이 되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임진년의 원수와 병자년의 치욕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으며 어찌 차마 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동방삼천리 선조들이 물려준 땅이 모두 금수들의 발자국으로 가득하다. 500년 종사가 장차 망하게 되었으니 인의 예지와 효제 충신을 지금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물며 저 외적은 오히려 회한의 마음을 가지고 화근을 품고서 그 도끼를 마음대로 뿌리고 있어서 위태로움이 조석에 달렸다. 우리 수만 명은 힘을 합쳐 죽기를 맹세하고 외적과 양적을 물리쳐 대보의 의리를 본받고자 한다. 여기서는 교조 신원만이 아니라 일본과 서양 세력을 배척한다는 의지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 글에는 전봉준, 서장옥, 황하일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은 이 무렵부터 척양, 척외를 분명하게 표방했다. 이는 흥선대원군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래서인지 전봉준과 흥선대원군이 동지적 관계를 맺었다는 설도 널리 퍼져 있다. 이 문제는 전봉준이 동학조직을 이용하려 한 것과는 달리 다른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아 협력의 통로를 개척하려 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